나라는 군대가 지키고 군대는 국민이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북한의 도발을 한시라도 안도할 수 없고 또 군사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숙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 제도를 징병제로 유지하고 있는데 모병제로 바꿔야 되는 것인가, 혹은 여성징병제, 여성모병제를 좀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고민을 뒤로 미룰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의 고수를 초대해서 열전을 한번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균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박세함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일부 출연해 주셨었는데 일부 출연에서의 어떤 소감 어떠셨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데, 예. 일부에서는 우리 박 교수님하고 네. 저하고 뭐 큰 차이가 없구나. 네, 네. 좋습니다. 공감하는 그런 느낌이셨고, 네. 일부 이렇게 토론을 참여해 주셨을 때 네. 어떤 소감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네. 한반도의 평화와 네. 안보를 지향하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똑같구나. 그런데 방법론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앞에 일부 말미에서 핵 위협에 대해서 조금 안도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요. 곤충 이야기들, 뭐 벌레, 곤충, 동물 이야기들 보면, 예를 들면 벌이요, 침을 쏘면 자기가 죽어요. 그렇지만 죽는 걸 알면서도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는 침을 쏘고 죽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또 사마귀 영상을 봤는데요. 사마귀가 이제 수컷 사마귀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암컷 사마귀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렇죠. 짝짓기를 할 때. 근데 어쨌든 머리로는 짝짓기를 하면 내가 잡아먹힌다는 걸 알면서도 짝짓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이것을 뭐 같은 구조로서 말씀드리긴 건 아니지만, 북한도 예를 들어서 체제 존립의 위협에 놓이거나, 혹은 뭐 미국의 뭐 강력한 대응이라든가 군사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는 뭐 북한의 어떤 또 다른 위협이 올지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완전히 안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최악의 경우에 뭐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뭔들 못 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안 되면은 핵 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나는 망해도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못 쓸 거라는, 그때도. 그렇죠. 예. 네. 왜 그럼 자기 3대를 지금 이어왔고 지금 김주희한테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핵을 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은,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뭐 누굽니까? 베이조프인가 뭐. 네. 예. 그 사람보다가 김정은이가 더 세상 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지만은 2,500만이라는 노예를 갖고 있고 수많은 특각 별장을 갖고 있고, 네. 자기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는데 그 나라를 왜 망칠라 그러겠습니까? 네. 저는 안 그릴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핵을 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핵이 없지만은 미군이 있고 이거 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뭐 등등등 해갖고 이제 미국이 핵을 쏠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이 우리가 아주 넓게 잡았을 때 핵을 뭐 100기를 갖고 있다. 미국은 지금 한 6,000여 기 있는 것 중에 배치된 게 한 1,500여 기 될 텐데, 물론 그것이 러시아나 중국까지 고려해서 돼 있지만은 1대1로 하나씩 잘라나간다 그러면은 북한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함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쏘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핵을 못 쓴다, 혹은 체제 존립을 위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핵을 발사하긴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는 미국은, 또 그걸 알고 있는 일본, 한국은 굳이 북한에게 핵 보유하지 마라, 핵 없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핵 마음대로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훨씬 우위에 있고 당신 핵 발사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핵 무력화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약속하는 그 유엔 가입국, 물론 북한은 유엔 탈퇴했습니다만 네.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핵을 가지지 말자라는 약속을 국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조하는 거는 뭐랄까요, 반에 망나가는 깡패가 있고 얘를 분명히 선도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반장이나 담임 선생님이 방조하는 꼴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쏠까 쏘지 않을까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는 전제가 그렇다면 김정은의 북한은 어떤 체제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오신 가장 최근에 온 그 인민군 출신의 군인도 그렇고 저희 학자들이 공부를 해보고 요즘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김정은은 통일을 포기했습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핵을 쏜다는 건 너 죽고 나 죽고 일단 끝장을 내서 뭔가 판을 갈아엎자인데 지금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건드리지 마. 우리 알아서 살게. 나 지금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게 해줄게. 근데 나 핵 있으니까 우리한테 너무 위협하지 마. 그냥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뭐랄까 보루?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핵화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NPT라는 것이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건데 네. 북한이 지금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지만은 국제사회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계속 방치하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일본, 대만 그러면 우리 이 동북아 지역 내에 그것이 또 다른 데로 퍼져 뭐 호주 뭐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고 만에 하나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북한은 지금 불법 무기를 이제 판매하고 하는 나라니까 네. 그러면 작은 거 하나라도 테러리스트한테 넘어간다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핵 갖지 말라고 계속 지금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뭐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핵 공격은 좀 없을 수 있다.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금 국제 평화를 위해서 또 유엔 체제 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좀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군사력으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0.7명이고요.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1.8명, 7, 8명 정도 됩니다. 뭐 둘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군사력, 물론 첨단 군사력은 아니겠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렇게 인구 구조 변화를 마주한 우리나라가 지금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군사 제도를 갖고 있는 게 맞을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히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징병제, 모병제 뭐가 맞습니까? 징병제가 네, 맞다라고 예. 생각하시고요. 박상 교수님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병제로 가야죠. 예, 궁극적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분 각각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하에 장군님께서는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시죠. 우리가 이제 이 군대라는 것이 결국은 왜 있는 것인가? 네, 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군대를 어느 규모로 이제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를 위협하는 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네, 적이 하달 것 없으면 우리가 많이 필요 없는 것이고 네, 이 필요 없는 작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맞는 병력 제도를 가지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은 북한이라는 아주 고약한, 극악무도한 이런 집단이 이제 우리의 그 국가를 위협하는 그런 이제 적인데 네. 거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육군만 예를 들면 120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아무리 뭐 영양실조고 뭐 어떻게 하다 하더라도 기본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60만 지금은 이제 뭐 50만 또 안 되는데 네, 앞으로 더 줄어서 뭐 30만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 30만을 우리가 맥심 최고로 끌어모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이 30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네. 어떤 것인가? 징병이냐, 모병이냐?
이걸 따져보면서 이제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위협. 예. 여기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저게 위협이라는 면에서. 예. 출산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아, 예. 그러니까 위협이 뭐 그렇게 상대가 무섭지 않다. 상대적으로. 예, 예. 예, 그렇게 양쪽으로 그 전쟁 능력이 전쟁 수행 능력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뭐 호전적이지 않고. 그렇죠. 예, 예. 우호적이고 그러면은 음. 군대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예. 예, 거기에 맞는 어떤 징병제도 그러니까 모병제로의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갖게 될 비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비용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굳이 북한의 군사적 전쟁 수행 능력이 고도화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굳이 그런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변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예, 예. 말씀이신 것 같고 박세환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더 모병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그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라는 주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게 모병제를 공론화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맞아요. 따라서 지원병제 논의는 북한과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지낼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따라서 모병제와 징병제 논의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을 핑계로 북한만을 바라보는 전력체계만을 논해서는 결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국방부에서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선진, 정예, 강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의 전력이 많지만 질적으로 그렇게 양질도 아니고 그리고 갈수록 심지어 북한의 병력술도 줄어든다면 우리는 더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게 맞고요. 그거를 충분히 북한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논의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박세환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욕하면 작고 강한 군대, 그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제 징병제라는 그 체제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고 예. 보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혹시 장군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네, 모병이 가능하다. 네, 그러면 모병제로 가면 좋죠. 네, 예,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네. 모병제로 갔을 때 그 모병인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모병인을 걱정이 채울 되는 수가 거죠. 없다. 예, 예.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뭐 원하는 사람만 군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럼 징병제의 지금 가장 단점이라는 게 복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예.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징병 수준하고 우리나라에 징집되는 이 장병들의 수준은 네. 저는 우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예. 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무기 이해도에 대해서 빠르기 때문에 숙련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과거에 그러나 이제 우리 선배 전우들에 비해서는 뭐 떨어진다 할 수도 있겠죠. 상대적 기간이 짧으니까. 예. 이제 그거는 차차 하더라도 하여튼 모병제를 해갖고 진짜 많은 젊은이들이 오케이 나 군대 갈 거야 딱 모이면은 진짜 좋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과연 되겠는가? 실행 가능하지 않다. 예, 지금 예. 많은 이제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러니 네. 이제 모병제로 가서 어떻게 좀 기간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군대 올 자원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과거에 100명이 있던 것이 지금 1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군대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50만이었던 걸 지금 뭐 10만을 해야 된다. 네. 기본을 와야지 이게 유지될 거 아닙니까? 뭐 네. 모병을 해갖고 한 10년, 뭐 15년, 미군이 한 평균 15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간부까지 포함해갖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나눴을 때 이 10명 중에서 뭐 절반 정도가 군대에 와야지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은 네. 모병제로 가는 것이 좋긴 할 것 같은데 예,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저도 뭐 군대 병장제대한 해군 출신으로서 그냥 징병제니까 물론 이제 해군은 지원 입대입니다. 자원에서 입대하는 방식인데 정말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네.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물며 미래 세대의 경우에는 과거 세대랑 달리 미래 세대,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부터 태어난 세대와 전혀 전쟁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세대는 역시 그 모병에 대한 의지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를 실현해도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우리 교수님 굉장히 유학도 갔다 오신 엘리트시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뭐 하셨습니까? 저 군대에서요. 갑판병이었고요.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 칠했고요. 그러니까요. 페인트 칠보다 더 녹제가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 녹제거입니다. 깡깡이라고 있네. 하거든요. 네. 정말 오랜 시간을 왜냐면 그 페인트를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 깡깡이질을 한 다음에 페인트 칠해요. 아, 그 배가 굉장히 높아요. 예. 물 속에 있어서 낮아 보이지 예. 물 밖으로 꺼내 보면 굉장히 높아요. 아파트로 치면 한 3, 4층 되지 않을까요? 4층? 배 사이즈에 따라 예, 다른데 예. 최소한 그 정도. PCC 하면. 예. 아유, 그 2급한 PCC함이 아마 4층 정도 될 것 네. 같은데 제 감으로 거기 매달려서 페인트 칠합니다. 이것 네, 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군대 얘기 한마디 여쭤보면 5분 이상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자, 물리학과 나온 사람 손들어 나가요. 자, 네. 코너링 해봐. 각도 좋은데, 자, 너 운전병. 네. S대 나온 예. 훌륭한 엘리트들한테. 앞서 장군님께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 18개월 동안 그걸 익힐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와, 진짜 효율 떨어진다. 교수님처럼 유학도 갔다 온 경제적으로 너무나 똑똑한 분인데, 물론, 직업에 기천을 두는 거 절대 아닙니다만,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 몸으로 하는 것도 잘하는구나. 뭐가 있을까? 제가 잘 못하는 거를 가서 만약에 시킨다.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만약에 방송병을 시킨다. 그러면 남들 교육시킬 거 저는 안 하고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잖아요. 네. 똑똑한 사람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병화시킴으로써 좀 AI 전문가, 경제 전문가, 혹은 뭐 방송 전문가, 피아노 전문가를 다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사회는 과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자체가 생산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노동 집약적인 사회. 인당 그냥 되게 싸게 아무리 학교 좋은 사람이 학교를 잘 나와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싼 가격에 그 인력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한 명에 대한 가치 평가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굴뚝산업,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AI가 대체하잖아요. 사람 인당 그 객단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자동화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사회가 AI로 변하고 자동화가 되고 많은 로봇들이 많은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면서 객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군대는 여전히 과거 70년대 굴뚝산업에서 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하죠? 그 똑똑한 사람들한테 왜 삽질을 시키고 왜 페인트질을 시키냐고요. 그거를 잘하는 거를 적재적소에 그것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병제를 해서 전문 군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인을 모두 다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문직으로 만드는 과정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예. 싶은 겁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장군님의 잠깐 편을 들으면서 질문을 드려보고 네네. 또 박상 교수님 예, 편에 예. 들어서 또 질문도 드려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최근 그 경제 입문서가 있어요. 15분 경제특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진중문고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군 장병들이 경제적인 이해를 충분히 가져야 올바른 경제 활동이나 뭐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병제에 있을 때 군대에 가서 경제 교사로서 만약에 복무를 한다면 그 어떤 군인보다 더 잘 경제학을 가르칠 수 있다. 있습니다. 네. 다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군대에 가서 강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한양대에서 강의하면 돼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강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훌륭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모병제가 도입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앞에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모병이 가능할까? 군사력을 유지할 만큼 정말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모병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게 사회적으로 군인에 대한 디그니티, 존경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20년을 놓고 꾸준히 공론화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징병제이기 때문에 군대 그냥 끌려가는 거야. 억지로 시간 때우고 오는 거야. 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군대 갔다 오는 것에 대해서 나 군인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군인 출신에게 로우스쿨이나 메디슨 스쿨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시험을 볼 때 거기에 가산점을 줘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 거죠. 왜냐? 아직 모병제에 대한 공론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일예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저희 가족들 중에 사관학교 출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아버지께서 제가 사관학교로 가길 원하셨는데 네. 일단 어머니께서 집안의 군인은 아빠 한 명만 있으면 돼 라고 해서 안 갔기도 하고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 언저리에 있는 건 전 군인이 정말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일로 기여를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뭐 안 불러주겠지만 나이도 그렇고 만약에 장교처럼 뭔가 할 수 있다면 뭔가 전략을 세우거나 저는 정말 기꺼이 국방부 근처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저 같은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군인에 대한 문화, 그 직업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려면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 장군님 예, 말씀. 우리 박 교수님께서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역하면은 뭐 의사 변호사 할 때 가산점 주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모병이 안 돼서 지금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2020년도에 육군 같은 경우에 한 6만 명 모집해야 되는데 15,000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왜? 미국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훨씬 이상으로 잘해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뭐 연금은 물론이지만은 학자금도 대출해주고 집도 우리 대한민국 현재 간부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중령 때 네. 다른 부대로 가면은 집이 안 나와서 좁게는 석 달, 길게는 1년 가까이씩 기다립니다. 네. 예. 그 밖에 나가 전세 살면 전세비 다 지원이 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거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모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특히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 경제가 안 좋으면은 군에 우수한 인재가 이제 몰려오고 경제가 돌아가면은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9.11 테러 같은 거 나고 했을 때는 어떤 애국심 때문에 사실은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그 전사자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지원율이 팍 떨어져 갖고 거기에 이제 준이들이 모병하는 임무를 받은 군인들이 지역별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왜 임무 수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미국도 모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잘 되는 거는 딱 프라이드인데 해병대가 그래도 제일 잘 되고 나머지 이제 특히 육군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주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데 거기도 그 다 모병 뭐 지원으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안 오니까 나이를 이제 26살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32살까지로 늘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급별로 연령 정년이 있던 것도 조금씩 다 늦추고 왜 안 오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복지도 더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우리 해군 갔다 오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육군, 공군, 해군 중에 어디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일본이요? 예. 해군이. 해군이죠. 예. 해군의 지원자가 가장 적은 거야. 예, 예. 힘드니까. 예.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이제 이런 기사를 봤는데, 미국 의회에서 미군들 모병이 잘 안 되니까 네. 앞으로 5년 동안인가 33조를 들여갖고 네. 군인들 봉급을 대폭 인상하되 특히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맥심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행정부하고 협조가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회에서 그런 거 한다는 소리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모병이 잘 될 것 같은 미국도 하도 안 되니까 의회에서까지 난리를 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모병을 하는 건 쉽지가 않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한 10년 동안 징병제를 계속 하다가 2011년쯤에 이제 야 러시아도 뭐 힘 빠진 것 같고 해서 모병제로 왔는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거 아닌가 보다. 그 이제 그 모병제로 가갖고 모병을 하니까
한 6천여 명이 이제 처음에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분기인가가 아니까 한 600명밖에 안 오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군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봉급을 많이 주고 해야 되니까 그걸 많이 주려고 그러다 보면 그걸 많이 주려고 하다 보면은 국방 예산이 제한돼 있으니까 결국은 전차 사야 될 거 안 사고 정비할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고 뭘 지원해 주려고 그래도 탱크가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냉전이 끝나고 유럽의 44개 나라가 뭐 23개 나라가 다 징병을 포기하고 모병제로 갔었다는 거죠. 네.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전부 징병제로 돌아섰던 거고 심지어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018년에 징병제로 오면서 여성까지도 이제 징병하는 예. 이렇게 이제 돌아왔고 최근에 이제 독일도 결국은 야 이게 징병이 답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이제 피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병제 같은 나라들이 왜 다시 징병으로 올라 그랬는가? 대만이 지금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대만 해협을 넘어올지 모르니까. 그 대만 또 2018년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꽤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지원병, 뭐 모병제 비슷한 걸로 가갖고 1년으로 단축시키고 최종 4개월로 단축시켜갖고 4개월만 근무하고 이제 예비군으로 나가서 활용하는 이런 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중국의 위협을 견딜 수가 없어서 1년으로 지금 다시 이제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병제를 고민해서 가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네. 우리가 이제 그 한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징병에서 모병으로 가니까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어떻게 됐다 그럴까요? 네. 예. 근데 그 나라들은 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였죠. 우리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적을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이 과연 모병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될 수도 있을 거야. 많은 메리트를 주면은 이 생각을 갖고 함부로 이제 이 병력제도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어떤 주장과 그 근거가 너무나 탄탄해서 정말 그 둘 다 뭐가 맞는지를 더 공론화하고 더 그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데 두 분의 말씀이 참 좋은 근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를 잠깐 요약한다면 어쨌든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병제의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고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 왜냐하면 징병제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의 방향성을 좀 고민하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성 인력을 우리 군사력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워낙 그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성의 경제 활동을 더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고용노동 시장의 정책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 중소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은 소위 말하는 그 인력 확보가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이미부터 인력 부족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군사적으로도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군사 활용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성의 군사력으로서의 활용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두 분 다 여성의 군사력, 군사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그 제도는 뭐가 맞다고 보시는지 여성 모병제가 맞습니까? 여성 징병제가 맞습니까? 참 그 이름을 붙이기가 애매한데 네. 결국은 여성들에게도 일단은 징병이 됐든 모병이 됐든 문호를 개방하고 네. 가능하면은 희망자를 이제 우선적으로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좋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성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그렇죠. 것 같고요. 박 교수님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은 그 장교나 간부로만 갈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병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잠깐. 네, 그러니까. 예. 사병이라는 용어는 없고 아. 병. 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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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지금 여성의 군사력 참여를 위해서 그럼 여성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성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성의 모병제인데 그것을 꼭 간부가 아니라 병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이 모두 다 군대를 가야 한다. 예, 그런 주장보다는. 자, 그러면 어쨌든 두 분 다 입장이 비슷하네요. 여성 모병제를 주장하시는 거. 여성의 군사 참여가 필요한데 여성 모병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십니다. 그럼 이제 좀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환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여성의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군인이 부족하다. 네. 여성 병을 뽑으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로 가기 위해서 갑자기 급진적으로 변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성을 병으로 모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에는 그 기저에는 결국 우리 사회가 모병제로 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합의 중에 한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남자만 군대에 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촉발하는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뭘로 나오냐면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군대는 억지로 끌려가고 여자애들은 안 가는데 왜 나만 가? 이거 불평등해 라는 남성들의 피해의식이 아주 어릴 때 MZ세대 때 뿌리 깊게 자리 잡혀서 사회에 나와서까지 그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OECD 국가의 유리천장 순위를 쫙 매겼는데요. 저는 한국이 여성의 유리천장을 굉장히 많이 깼었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여성이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것의 근원은 바로 이 병역제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성만 군대에 가고 여성은 왜 간부로만 군대를 가냐? 우리도 모병할게. 그럼 너네도 다 병으로도 군대 와. 라는 인식이 남성한테 깔려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을 유발하고 지금 어떤 불평등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하나의 어떤 아젠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병력을 보강하는 차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끄는데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전에 장군님과 이제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 여성을 모병으로 할 경우 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들죠.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여성 모병제도 그냥 여성 모병제로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세요? 일단은 그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네. 사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금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불편하고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2020년에 그 신생아가, 예, 통계가 뭐 대략 뭐 25만 명이다. 그러면 그 인원이 2040년 되면은 이제 군대를 가는데, 25만 중에 절반이 그냥 남성이라고 하면은, 반올림해서 13만 명이 이제 징집 대상이 되잖아요. 아니면 모병 대상이 되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때 군대가 얼마가 필요한 거냐. 북한의 위협을 고려했을 때. 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미 50만이 깨져서 48만인데 그때 가면 아무리 채워도 30만이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13만 명을 갖고 30만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예. 아무리 채워도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채운다고 했을 때 한 4, 5만 명이 부족하면은 이거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모든 여성을 다 징집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간부들한테만 문호를 개방해 놨는데 병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징병제 하에서도 이 병에 대한 어떤 그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병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그렇겠네요. 예. 대신 우리 경제하시는 분들 열심히 이제 나라를 이제 운영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남성 군대 징집돼 오는 사람들도 뭐 기분 좋게 좀 올 수 있고 기분 좋을 리가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다음에 여성 중에서도 그래 저 정도의 어떤 봉급이나 혜택을 받으면은 나도 한번 가볼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서 예. 부족한 걸 누군가는 메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갈수록 자꾸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북한도 떨어진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를 지키려 그러면은 계속 남자만 갖고 그러면 일부 이제 이번에 12사단 그 훈련병 순직 사건 관련돼 갖고 제가 안타까운 게 네. 남녀 간에 이제 이 젠더 갈등이 심하다는 건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은 네.
이렇게까지 심하다는 거는 사실은 이번에 한 번 느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성만 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여자까지 나서 갖고 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네. 그런 일환 중에 하나로 여성이 이제 필요한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 어떤 모병제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남성 군인 또 남성 병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모든 여성을 모병을 해서 지금 또 왜 간부들은 여자 간부들은 왜 그런 일만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방의 인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획일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남성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남성들이 대부분의 실제로 최전선에서 전투를 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네. 그거보다는 체력적으로 덜 소모가 되는 네. 그런 후방 지역에 무슨 뭐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뭐 정리하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데다가 여성을 배치하면은 우리가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그러니까 뭐를 이제 저울질하려는 것은 목적이 아니지만 뭐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군대 있는 내내 머리를 남자 병장이 깎아주셨거든요. 네. 이병 입장에서 병장이 머리 깎아주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아, 이렇게. 이러고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 머리 깎는 이발병도 있고요. 또 요리하는 요리병도 있고 뭐 다양한 그 병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또 모병제를 활용하는 그런 체제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긴 토론 속에서 정말 많은 국가 안보를 놓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도 찾아왔고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안보 위협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또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숙제를 맞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가 더 맞는 방향일까를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해보고 사회적으로 이 어젠다를 던지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에 사인해 드릴 때 자주 여러분들께 이제 써드리는 문구가 있는데 흔들리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되세요. 근데 이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경제가 흔들려도 정말 무엇도 다 흔들려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게 또 안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 중요한 과제를 놓고 어떤 군사체 제도가 맞는 것일까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두 분 고수열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